자, 그다음 이제 지금 당장 우리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일단 폐지로 나온 겁니까? 네네. 우선 폐지로 개정안은 나왔는데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니까 이게 우려했던 바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폐지라는 개정안은 사실 그 너무 큰 변화라고 지금 비춰지고 있더라고요. 뭐 여야랑 이제 얘기 나눴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이게 변화 없이 통과될 것인가, 이거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 지금 뭐 나오는 뉴스 보면은 그 야당 대표 뭐 이재명 전 대표는 유예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없다. 뭐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이것도 뭐 국회 가가지고 엄청 싸울 논쟁거리가 될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일단 어쨌든 정부안은 근데 이게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게 실행용으로 될 수 있는 시행용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시행령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너무 많은 카테고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예 큰 섹션이기 때문에 폐지가 돼가지고 전체 법령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다시 현행 양도소득세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랑 약간 연계해서, 그래서 연계돼서 하나 법이 나온 게 뭐냐면 금투세도 없애고 그다음에 밸류업의 하나의 일환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니까. 그래서 밸류업 좀 만들고 자본시장 발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약간 유사한 연계성인데,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주주 배당소득 약간 과세 특례를 좀 신설해가지고 좀 낮은 세율에 적용을 해주겠다. 그 분리가세 해주겠다라는 것도 같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상자산 소득세 이거와 관련해서도 결정이 났네요. 네, 이거 우선은 2년 유예가 됐는데. 이게 저 코인 쪽인 맞습니다. 거죠? 예, 코인 관련된 세금인데, 사실 저는 이게 당연히 유예될 거라고 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과세 체계 그 시스템 구축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업비트, 빗썸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과세를 하긴 좀 무리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좀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라는 게 있어요. 칼프라는 건데, 이게 OECD 국가들끼리 마찬가지로 그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하는지 서로 우리 국세청 각국의 국세청에다가 그걸 신고를 다 받자.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한테 다 받고 그 정보를 우리 전부 다 공유를 하자. 이거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제출하는 게 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런 것들 미제출하면 우리 과태료 때릴 거야. 라는 법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씩 약간 그런 제재를 가하는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래 목적이 익명성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제도화 시켜서 과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버린 상황이라서 다양한 의견에 좀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망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엄청 많죠. 예, 네. 사실은 범사람보다 망한 사람이 더 많죠. 네. 근데 어쨌건 이것도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뭐 글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가상자산이 또 뭐 활성화된다거나 그런 정도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지금 가상자산이 활성화되는 건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실현이 되면서 그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제 이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약간 파킹 통장 일환으로 좀 써보자라고 해서 자금이 그쪽으로 더 빠져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 금투세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겐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 근데 이 당국자들이 좀 정책 위반자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뭐라 그럴까, 돈 번 곳에 세금을 있다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우리 증시 시장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유동성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미국처럼 유동성이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나 환경을 뭐 밸류업이 됐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마무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든 말든 그때 가서 좀 논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게 또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또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또 정치인들의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논쟁거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한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라고 하니까 네, 하여튼 뭐 어쩌겠습니까? 저 실력 행사를 해야 되나? 네, 강력하게
이러한 투자자들의 고민, 걱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주식 쪽에서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그게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주식도 있지만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지금까지 써먹었던 게 절세가 1억에 취득했다가 이 가격이 뭐 6억까지 올랐다. 그럼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바로 양도하자. 그럼 양도소득세가 취득가액이 6억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하니까 증여세도 안 나온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원래 금투세에 있던 제도인데 이제 이거는 금투세는 폐지되더라도 이거는 실행하겠다라고 나온 게 2월 가세가 생겼습니다. 아, 말 그대로 이제 6억 원 팔아서 세금이 안 나왔지만 이제 증여하고 나서 만약 1년 이내 주식을 팔아버리면 예전에 이 증여자 최초에 취득했던 사람의 1억 원과 지금 파는 금액 6억 원의 차익인 5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아, 예, 이게 생깁니다.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년이나 있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좀 뭐랄까요 예측 가능성이 주식 같은 경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25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가 마지막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뭔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배우자를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인 것 같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뭐죠? 우리가 증여를 할 때요. 네네. 증여를 했다가도 이게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보통 취소할 수 있는 그 기한 한도가 몇 개월입니까? 3개월 이내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다시 갖고 오면은 줬던 것도 증여로 안 보고 다시 받은 것도 증여로 보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네. 뭐 주식도 재산이니까 뭐 부동산도 있지만 주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비상장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상장된 기업이라더라도 그걸 팔려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으니 보통 이 물납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을 납부 세금 금액으로. 네네. 그게 내가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정부는 받는 건가요? 내가 주식으로 낼게 이러면? 물납은 우선은 신청을 하고 나서요. 물납에 이제 순서가 있고 두 번째로 물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상속세 내야 되는 것의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너무 유동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넥슨 회장님이 비상장 주식을 그래서 물납을 했었죠. 네. 거의 4, 5조를 물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재산도 이제 물납의 순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장 주식이 거의 앞순이세요. 1번이 국채, 2번이 뭐 상장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비상장 주식이 5순위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없다라고 하면 비상장 주식 물납을 신청을 할 수 있죠. 근데 국가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게 과연 캠코랑 같이 선택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공매로 나갔을 때 팔릴 것인가를 봅니다. 결국은 팔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한다면 그 물납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나 주변에 보니까 비상장 기업인데 네. 돈 빌려가지고 맞습니다. 그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막 그 부채가 오히려 또 이게 맞습니다. 부담이 돼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망하고 나중에는 진짜 신용불량자 되고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 케이스가 엄청 많은 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가 오너 중심으로 많이 돌아간다면 이렇게 가액이 올라간 상태에서 만약 오너분이 돌아가시면 그 회사는 휘청하니까 사실은 주가나 이런 뭔가 회사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정점의 상황에서 나는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은 없고 환장을 노릇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증여공제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질수록 이걸 최대한 잘 활용해 보시고 미리미리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밸류업이나 이번에 집어넣으면서 공제 액수가 2배나 늘어났으니까. 근데 요즘은 진짜 가업상속은 거의 문의 안 하시고요. 가업증여를 엄청나게 물어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살아생전에 주자. 그러니까 미리 살아생전에 법인의 주식을 주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공제 액수를 크게 해주는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그 중화요리집 말씀을 드립니다. 중화요리집의 메인은 주방장인데 주방장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 회사가 갑자기 이어받는다고 이 회사가 돌아갈 리가 없다.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주방장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옆에서 웍질도 좀 배우고 고객 응대하는 것도 배우고 거래처도 배우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그게 효과적으로 기업이 또 운영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살아생전에 줘라라고 하고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도 지금 세제 개편이 나온 게 있죠? 네, 어쨌든 항상 결혼율 박살나고 이제 출산율 박살나는 게 정말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이니까. 네. 첫 번째로 생긴 게 결혼 세액공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벤트라고 비춰지는데요.
이거 얼마 주는 겁니까? 50만 원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그냥 정부에서 50만 원 주는 거예요? 예, 아니, 혼인 신고를 하면 그 해에 혹시나 당신이 내야 될 세금이 50만 원보다 많았다라고 하면 50만 원을 이제 까주는 거예요? 공제를 까주는 겁니다. 말 간접적 지원이죠. 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아 공제. 예,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게 50만 원 이하에 내가 예를 들어 30만 원 낼게 1년에 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만 공제를 받는 거고 이월되진 않고요. 그래서 신랑 50만 원, 신부 5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결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면을 좀 살펴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뭐 적용 기간이 2024년부터 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사람들만 적용이 되는 거네. 3년간. 네, 맞습니다. 우선 3년을 해보시고 데이터를 쌓고 아마 연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생애 한 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서 초혼하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6년도에 재혼을 하세요. 그럼 그때는 못 받으세요.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재혼은 안 돼요? 재혼은 되는데 안 받았던 사람이 재혼하는 건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받는다 평생. 네, 평생 한 번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어디 생기면요. 네. 꼭 그것과 그런 거랑 연관된 상품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니까. 그럼 결혼 관련된 그 어떤 이 상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들이 그만큼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우려되는 게 사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결혼과 관련된 어떤 사업군에서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 버리지 않을까. 네. 안 그래도 결혼 자금이 뭐 3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50만 원 가지고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 네. 50만 원 좀 그러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10년 확대. 이거는 맞습니다. 뭡니까? 혼인하면? 뭐 기존에 이제 애비 신랑이 주택이 한 채 있었고 애비 신부가 주택이 한 채 있었는데 네. 결혼했으니까 너희들 2주택이니까 중과세 안 돼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만약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줬는데 이걸 기간을 이제 10년으로 좀 늘려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유사한 게 뭐냐면 동거봉양이 있거든요. 60세 이상이 부모님 모신다 그랬을 때 나도 주택 있고 부모님도 주택 있으면은 그러면 10년 이내 팔면은 비과세 해줄게 하는데 혼인이 이제야 이제 10년으로 좀 늘어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거 제도 생길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5년은 지났는데 10년은 안 되신 분들은 이거 개편 되고 나서 파세요. 그래야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네. 물론 이제 이게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냐는 문제, 별개의 문제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통과가 되더라고요. 근데 난 이 1주택 결혼하면 뭐 주택 특례 자금 뭐 대출도 그렇고 뭐 분양해 주는 것도 그렇고 뭐 특례를 주잖아요. 네네. 특별 혜택을. 이거 나이 제한 없는 겁니까? 나 가끔 그게 궁금하던데. 네. 맨날 청년 그래가지고. 세법에는 이 결혼과 관련된 건 거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어요? 네. 세법에서는 우선 나이 제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따로 의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도 없앴다. 네네.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사실 파격적인 변화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기존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면은 사용자가 이제 고생했습니다 했고 비과세로 하는 급여에서 좀 출산 수당을 줬었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까지 비과세였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좀 이거 악용한다 막 이랬었는데 네. 근데 이때 부영 회장님이 이제 판을 긋죠. 부영 회장님이 이제 2021년 이후로 아이 출산한 직원에게 인당 1억 원씩 줬습니다. 아주 크게 이제 주셨었죠. 거의 뭐 그때 100억 원 가까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재부에서 술렁술렁 했었죠. 1억 원을 줘버리는데 이거 세금을 때려 말어. 그러네. 예. 사실은 세금을 과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만 원을 뺀 9,980만 원의 세금을 과세하면 기재부에서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급여 한 5천만 원 받던 이 사람이 1억 원의 이제 출산 장려금을 받으면 그 해 근로소득세가 2,440만 원이 됩니다. 거의 다 그것만 내는 게 아니죠. 사실 4대 보험을 또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도가 없이 그냥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럼 1억 원 출산으로 다시 받았을 때 비과세가 적용이 되면은 근로소득세는 한 260만 원. 말 그대로 이제 대폭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만큼 요건이 좀 까다로워지긴 합니다. 쉽게 해주진 않죠. 말 그대로 25년부터는 출생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받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이제 근로자가 너 100만 원이면 나도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지키셔야 되고 24년에 대해서도 그럼 적용되느냐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려됐던 바는 그거거든요.
특수관계인 말 그대로 가족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다 손주를 낳았다 그러면 아니 100억 막 줘버리면 이건 증여세를 무시하는 처사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제재도 있고 공통 지급 규정도 두고 있다. 그리고 좀 일각에서는 좀 이제 약간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약간 정부가 줘야 되는 지원을 회사에게 약간은 넘긴 게 아니냐. 그러면 회사가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존재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 급여를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여로 좀 처리를 할 수 있고 그게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잘 활용하면 노사 관계가 또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아, 맞아요. 이게 뭐 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뭐 몇 제 이상 나면은 뭐 1억을 주네, 뭐 1,000만 원 주네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로또도 33% 세금을 맞습니다. 떼는데 네. 이것도 사실상 꽁돈인데 맞습니다. 이거 세금이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했는데 이번 참에 이렇게 이제 좀 제도를 좀 개편하는 걸로 근로자한테 주는 거는 그냥 순수하게 다 준다. 예,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네. 그리고 기업이나 뭐 이런 어떤 단체는 그것을 세제 처리, 맞습니다. 예, 경비 처리를 할 받을 수 있고. 예. 네. 자, 그다음에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네, 우선은 간단한 겁니다. 매년 이제 연말정산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 8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 있으면은 이 공제 받으셨을 거예요. 기존에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그다음 셋째 이후는 30만 원씩 받으셨을 건데, 이게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좀 더 여유가 생겼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금액 자체들이 좀 더 파격적이어야 좀 화끈하게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뭐 아까 얘기 나눴던 결혼세액공제도 처음에 3년간 50만 원씩 하다가 추후엔 또 뭐 100만 원, 200만 원 늘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글쎄, 해봅니다. 50만 원 세액공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다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일단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유가 아니라 뭔가 그렇죠? 네, 오히려 청약이라든가 뭐 그렇지. 그런 제도 개편 때문에 하는 거지 50만 원이 뭐 엄청 큰 니즈라기보다는 뭐 서부적으로 이런 걸 좀 간접 지원받는구나 그래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에 어느 분이 그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공약으로 결혼하면 각각 1억 원씩 준다고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그러게 얘기가 또 있으셨죠. 네,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상법 개정하고 세법 개정은 별개라서 별거라. 우선 별개 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주 중요한 상법 개정. 오늘 4시에 엠바고가 풀렸다고 했죠. 네, 이거 이제 따뜻하게 나온 거라 바로 변경되는 사안들을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의논을 했고요. 차분하게 관련돼서 적용되는 어떤 세법 개정안들이 있으면은 잘 조사해 보시고 최대한 법은 또 활용해서 우리가 혜택을 또 받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